네. 그 리스크 테이커 뭐 이거에 대해서 좀 기획을 하는데 네. 일단 리스크 테이커가 좀 어떤 사람들 리스크 테이커 어떤 사람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커라는 것들을 예전에 이제 우리가 심리학에서 그 성취동기 것들을 우리가 그걸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또 리스크 테이크라는 게 무모하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험을 좋아한다는 거하고 무작정 덤빈다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인 거하고 똑같거든요. 저는 뭐냐면 성취동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실험을 했던 게 뭐냐면 적당한 자기가 그러니까 이 동그란 그 링을 던질 때 어떤 위치에 이 링에 그러니까 고리를 넣을 수 있는 봉을 놓느냐에 따라서 그걸 측정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적당한 리스크가 있는 위치에 놓고 고리를 던진 거예요. 성취동기가 낮은 사람은 즉 지나치게 여행을 바라는 사람은 멀리 놓는 거고 너무 안정지향적인 사람은 가까이에 놓는 거죠. 그건 이제 뭘 말하냐면 결국은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것들 그 자체가 이 일정한 즉 그 성공 확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지나치게 높지 않은 즉 리스크가 일정 뭐 상당한 리스크가 있지만 달성 가능한 이걸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흔히 뭐 황당하다라든지 뭐 물러가는 자동차 이런 것들은 뭐 수소차라든지 전기자동차 뭐 이런 이슈가 아니고 뭐 물로 어떻게 가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지만 그런 것들 뭐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수소자동차 현재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전기가 상용화시켰지만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그 충전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었고 배터리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리스크 테이킹은 리스크 테이크라고 그러지만 무모하다 이렇게 말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크의 특징은 정말 필사적으로 하면 도달 가능하지만 아주 쉽지는 않는 뭐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전력 투구에 올인하는 사람, 올인하는 기업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지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그런 사람들은 뭐 리스크에 대해서 좀 철저한 계산 같은 게 좀 사전에 따르고 뭐 좀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조기 좀 날카롭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준비하고 분석하고 계획하는 전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게 무작정 덤벼가지고 흔히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뭐 이 영어로는 그러니까 can do spirit 그런데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건 리스크 테이킹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말 뒤에는 어떤 게 있냐면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고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즉 정말 자기 에너지를 풀로 예를 들면 한 95% 때로는 98% 이렇게까지 풀로 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지. 예를 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뭐 110%, 120%를 쓸 수 있다는 게 불가능한데 그걸 자기 에너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과제를 놓고 한다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말씀하신 대로 분석, 가능, 도달 가능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결국에는 도전을 하는. 그러니까 계산이라는 게 굳이 뭐 수치적으로 뭐 80%가 가능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특히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 직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안 보이지만 가능할 것 같다라든지 예를 들면 이게 조건이 몇 가지가 필요한데 5개가 필요한데 지금 3가지가 있으면 2가지가 없는 상태에서도 정말 조금 노력하면 될 것 같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계산하거나 느끼는 거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그 리스크 테이커라는 존재가 지금의 그 한국 경제 상황에서 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저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언제로 보냐면 1990년대에 한 중후반에 일본하고 전체 사회 심리적인 상태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이 아니라 사회 심리적이라고 굳이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이 20년이라는 장기 불황의 초기 단계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그때 어떤 걸 이야기를 했었냐면 그때 이제 80년대 버블이 꺼진 다음에 불황으로 접어드는 이제 그런 장기 침체로 접어드는 그 단계였는데 버블이 꺼지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다렸던 것은
다시 경기가 올라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990년대 중반부터 어떤 일이 있었나요? IT였어요. 즉 IT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은 어떤 산업 전체가 새로운 혁신의 물결이 시작됐는데 일본에서는 계속 올해는 경기가 좋아질 거야. 올해는 몇 % 성장일 거야. 라고 하면서 정부는 계속 토목과 건설사업에 돈을 쏟아부었던 거죠. 지금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그 상황. 그러니까 지금은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새로운 혁신의 물결이 시작이 됐는데 정부는 결국에는 과거에 미정부 때 4대 강의 돈을 뭐 얼마인가요? 뭐 40조인가 쏟아부었고 지금 같은 경우도 계속 경기 부양책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앞이 안 보이니까 주저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전체적인 혁신의 생태계, 특히 IT나 ICT를 중심으로 혁신의 생태계는 망가져 있고 그러면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지금 똑같이 정말 놀라웠게도 올해는 경기가 몇 %니까 좋아질 거야, 올라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야, 내년은 좀 좋아지라 이런 어떤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즉 기대를 이야기하고 자기가 어떤 액션을 취할까가 아니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놀라운 유사성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사람 자체 또는 기업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걸 어떤 사회적으로 하나의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것은 또는 하나의 벤처나 혁신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붐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거거든요. 정말 우후죽순이라는 표현 그대로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끓는 열기처럼 막 불불 끓고 올라오는 건데 그런 게 좀 있다. 그다음에 더 좀 걱정스러운 것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지금 취업난 때문에 지금 좌절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어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또는 안전지향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무원 시험이에요. 그것도 일본하고 똑같아요 지금. 공무원이나 예를 들면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이런 현상이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리스크 테이킹 또는 리스크 테이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스타트업 붐처럼 이렇게 좀 스타트업 그 창업 열기 같은 게 뭐 예전보다는 좀 분위기가 끌어오르고 있기는 하잖아요. 네. 그건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반대로 어떻게 보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IMF 위기를 외환위기 끝나고 난 다음에 대량 실직한 분들이 계시면서 결국에는 PC방이나 이런 어떤 창업 붐이 일었고 벤처에 대한 붐이 일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부가 어떤 걸 그런 현상을 백업해서 했다기보다도 개인이 굉장히 자기의 어떤 생존자들이 절실한 상태에서 등장했던 이런 벤처가 굉장히 많았고 근데 최근에 그렇게 벤처 붐이라는 것들은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한번 벤처 붐이 버블이 꺼졌잖아요. 꺼지면서 아주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이 있었고 그래서 혹시 좀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은 없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결국에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즉 개인이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 나오는 걸 벤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그런 점에서는 몇 가지 조금 이제 좀 혼동을 하고 있는 게 그런데 벤처라는 것은 정부가 인큐베이팅을 하고 정부가 어떤 뭐라고 그러나요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뭔가 열심히 뭐 하면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닌 거죠. 그 벤처는 어디까지 철저하게 그 리스크를 자기가 떠안는 거예요. 모든 리스크를 자금 조달, 뭐 사업 계획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뭐 글로벌 철저하게 자기가 그걸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고 또 위험을 지고 가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정부의 인큐베이터, 정부의 시설 이런 어떤 뭔가 정부하고 지원 위에 서는 어떤 존재라든지 또는 뭐 스타트업 이런 어떤 개념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은 좀 우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벤처에 대한 지원을 하되 저는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벤처는 철저하게 민간의 영역으로 가야지 정부라 즉 관주도의 영역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벤처하고 새마을 운동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조 기자 이걸 모를 거예요. 새마을 운동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새마을 운동은 철저하게 관주도예요. 그리고 정부가 관이라는 게 일정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 초가집 본 적 있으세요?
초가집이요? 네. 이거 참, 옛날에 아주 우리가 이제 70년대까지만 해도 초가집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해마다 뭐 이제 추수가 끝나면 지붕을 이제 볏짚을 갖고 지붕을 이고 이랬는데, 그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새마을 운동에서 초가집을 기와는 비싸니까 슬레이트로 이렇게 바꾸고 그랬어요. 슬레이트나 양철 이런 걸로. 양철이 근데 여름에 굉장히 뜨겁고 겨울에 추워요. 근데 양철 지붕으로 박풀하고 전구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때 뭐냐면 항상 딱 나는 게 몇 채, 몇 퍼센트, 초가집 전체에서 몇 퍼센트 완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벤처가. 지금 우리나라 벤처에서 예를 들어 창조혁신센터인가 이런 데서 하는 게 맨날 그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뭐 몇 건, 그 다음에 입주 몇 개 회사, 뭐 창업 몇 건, 뭐 이런 게 벤처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정부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새마을운동 같이 가면 안 된다. 이건 새마을운동과는 철저하게 관내 주도고 벤처는 민간 주도고, 그리고 벤처라는 그 용어 자체가 뭐냐면 벤처는 무수히 죽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사가 벤처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미국에서도 그런데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만 보는데 구글이 초기에 그 돈 10만 불을 못 구해가지고 걔네들이 창업자들이 PC를 못 사고 책상을 못 샀는데요. 초기 첫 번째 투자를 받아가지고 엔젤이 그때 몇만 불인가요? 100만 불에 50만 불인가를 수표를 써줘서 걔네들이 제일 먼저 어떻게 PC하고 책상 산 거였어요. 그 벤처는 원래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데 도전을 해서 성공하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의 힘으로 생존해 나가는 게 벤처인데 우리는 그 의미가 조금 변질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벤처 버블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사람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한국 사람들이 좀 회피를 한다고 좀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좀 근원이 좀 뭐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좀 역사적인 근원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경영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을 회피하거나 이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본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90년도에 이제 버블이 등장하면서 일본이 전반적으로 사회가 안정지향적으로 하고 사회가 공격적이니까 적극적이지 않고 또는 아주 공격적이지 않고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일본이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은 1960년대에 그 연구들이나 그 산업에 대한 그 논문들을 보면 1960년대에는 정말 실리콘밸리처럼 일본의 기업들이 움직였어요. 소니가 1960년대, 70년대에 나왔던 기업이에요. 그때 일본 기업들하고 미국 기업을 비교한 그런 논문들이 있어요. 그때 보면 미국 기업은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했고 일본 기업은 정말 벤처처럼 공격적이고 막 앞을 다퉈서 미국 시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고 특히 이제 전자 쪽이 그런 일렉트로닉 쪽이 그런데 전자 쪽에서 이 진공관에서 IC 칩으로 IC로 전환하는 그 단계에 미국 기업들이 전부 밀려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요. 일본 기업의 정말 그 공격성이.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반도체로 그러니까 D램으로 보면 한국의 삼성이나 LG하고 특히 삼성전자하고 일본 기업하고 관계를 보면 똑같아요. 미국, 일본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 기업하고 중국 기업하고 똑같아요. 중국 기업은 정말 공격적이니까 그의 최대 발전 단계에 따라서 그런 어떤 혁신성이라든지 적극성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해서 어느 단계, 초기 단계의 기업들은 특히 일정하게 이제 물적 토대가 되고 초기 단계의 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즉 하나의 선발 기업들을 쫓아가려는 한번 불입기 시작하면 이제 막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정하게 올라와가지고 선발 기업을 캐치업에 잡았다라든지 그리고 자기가 1등이라든지 아니면 사회가 일정하게 발전을 하면서 어느 일정하게 물적 즉 어떤 생활 수준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안정시장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좀 그런 거예요. 저는 접근을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과거에 이제 19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에 일본에 있어봤고 그 다음에 과거에 60년대, 70년대, 50년대 어떤 미국 기업들과 일본 기업들의 연구들을 많이 공부를 해봤고 논문들이 그때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제 스스로가 2000년에 일본 온라인 게임 보세요. 그 온라인 게임에 대한 열기는 일본의 콘솔 게임들은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열기였어요. 근데 일본도 콘솔이 이 세계 최고로 딱 올라서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시장도 포화 상태에 이르고 그러니까 이제 쭉 이렇게 현상 유지로 가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결국에 콘솔은 끝날 때까지 온라인 게임에 우리를 당하지 못했어요. 근데 중국은 보세요. 중국은 온라인 게임을 한국을 딱 목표로 잡아가지고 정말 무섭게 올라오고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똑같잖아요. 모바일은 지들이 앞서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한국 사회가 일정하게 특히 이제 게임 분야도 그렇고 모든 분야들이 상당한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를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국 고유의 어떤 특성 이런 것보다도 이 발전 단계에서 즉 우리나라는 캐치업이라는 하나의 발전 단계를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즉 팔로우에서 혁신이론에서 나왔던 게 팔로우에서 이노베이터로 혁신자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혁신이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노베이터, 혁신자로서의 우리 길을 선택하고 그걸 갈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세계를 리드할 수 있지만 거기서 안 되면 이제 여기서 꺾이는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 사실 중국 기업들의 어떤 보안적인 기업 이 정도로 밀려갈 수도 있는 상당히 중요한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보면은 우리 기업체들이 그쪽 관계자들이 혁신이라는 거를 다들 원하잖아요. 네. 근데 원하면서도 실제로 행동하는거나 이런 걸 보면은 혁신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역시 날카로워. 예, 그런 좀 불일치가 왜 일어나는 건지. 왜 그럴까요? 방법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혁신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말과 행동은 원래 다른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말로는 혁신을 이야기하지만 혁신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또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혁신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포지티브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에 대해서 그러면 너 혁신 싫으냐? 심지어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치에 보수도 혁신한다고 쓰잖아요. 보수하고 혁신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근데 보수는 혁신하는 보수, 보수는 혁신합니다.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혁신이라는 말 자체가, 이노베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고상한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혁신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거에 참신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특히 혁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다 그래요. 개인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혁신이라는 예를 들면 너는 혁신을 거부하고 싶니라고 물어보세요. 아무도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결국 혁신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징성 또 뉘앙스 이걸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말로는 혁신을 하고 싶습니다. 혁신을 해야죠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절박하지 않는 거예요. 혁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기업들이 특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굶어 죽을 때, 잡아먹힐 때, 예를 들면 사자가 어떤 사람을 공격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사자가 조 기자님을 공격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까 생각이 많아요.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사자가 공격할 때 돌멩이라도 집어들고 죽을 때까지 싸운다. 왜냐하면 잡아먹히니까. 두 번째, 포기한다. 조용히 잡아먹힌다. 두 가지예요. 기업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혁신이라는 것은 절박할 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죽겠다 라고 할 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혁신한다. 근데 후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후자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정말 리스크 테이킹을 혁신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정말 위대한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말 드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혁신은 리스크 테이킹과 똑같이 너무너무 많은 실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기업들이 혁신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왜 안 할까? 행동이 안 될까요? 그건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시스템화, 즉 혁신 자체도 DNA처럼 기업 DNA처럼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기업이 3M이에요. 우리가 포스트잇으로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걔네들은 내부의 자체적인 룰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 매출 중에서 최근 2년 사이에 나온 제품의 매출이 30%를 차지한다는 이런 룰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소비자들까지 가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포스트잇 전부 저런 게 문구 이런 또는 필름 이런 거잖아요. 무슨 붙이는 필름이 이런 건데
그래서 그게 가능한 이야기. 어쨌든 그 룰을 가지고 있는 그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정리해 생각을 해본다면 기업들이 말을 하는데 왜 안 할까? 절박하지 않게 저는 의지가 없다고 봐요. 결국엔 혁신 안 하는 기업은 저는 행동을 보거든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한국의 기업들은 뭐 대체로 그런 혁신적인 그런 시스템들 있잖아요. 혁신을 불러오는 시스템들 그런 것들이 그런 거에 대한 좀 인식들이 좀 많이 없는 편이라고. 이제부터 과제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단계, 발전 단계가 팔로워, 추종자에서 이노베이터, 혁신가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개발 독재 모델이라고